어머니, 그냥 요양원에나 들어가세요. 그깟 재산 때문에 저희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친아들은 제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는 이제 귀찮은 짐일 뿐이라는 듯이요.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아들은 말없이 제 곁을 지켰죠. 저는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남겨야 할지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 전부 제 연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지독한 시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할까요? 아니면 돈 앞에서 피는 물보다 묽어질까요? 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황혼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기막힌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황금빛 논밭을 둘러싼 흙길이 정겨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처마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올해 78이 되신 박순자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몸은 작고 야위었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한평생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사람, 특유의 총기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한 푼 두 푼 아껴 낡은 집을 고치고 땅을 사며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지요. 박할머니에게는 박민준이라는 45살의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 민준은 과묵하고 차익하며 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아내 최지영을 만난 후부터 민준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예전처럼 살갑게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를 때는 항상 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거나 사업 자금으로 쓸 집문서를 담보로 잡게 해달라거나 나중에 복잡해지니 미리 땅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박할머니는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집문서를 침대 밑 낡은 나무 상자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들에게 인색한 어머니로 보이고 싶지도 계산적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책임이나 빚 혹은 그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늙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박할머니에게는 이강우라는 42살의 양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30여 년 전 비 내리던 어느 날 오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박할머니가 장터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깡마르고 때에 절은 소년을 우연히 발견했던 그날을 말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 중 누구도 아이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여웠던 할머니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자식 키우는 거 힘듭니다. 할머니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고 말고는 마음먹기 나름이지. 강우는 착하게 자라 마을에서 몫으로 일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매일 퇴근길이면 할머니 댁에 들러 헐거워진 문고리를 고치고 삐뚤어진 영정사진을 바로 걸고 처마를 손봤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실 땐 죽을 끓였고 날이 추워지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강우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놀라 울먹이던 모습이 할머니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친아들 민주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거의 없었고 어쩌다 보더라도 남자 자식이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게 꼭 애같네 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며칠 동안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아들은 이토록 살뜰한데 친아들은 비아냥거리니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박 할머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했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잦아졌습니다. 이웃들은 박 할머니도 이제 기운이 많이 없으시네.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재산을 두고 싸우다 평생 원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박 할머니는 쇠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이 들판 너머로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할까? 누가 효심을 다할까?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그리고 누가 오직 재산만 생각할까? 그 질문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걱정이 되었고 걱정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은 차갑고 양아들은 진심이라는 것을. 하지만 느낌만으로 믿고 싶진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아궁이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죽을 젓다가 순간 현기증이 일어 쓰러질 뻔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강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도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또 집문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질 뻔한 것을 보고도 민준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알아서 챙기세요. 아, 근데 집문서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호롱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창가에 앉아 할머니는 뒤뜰의 바나나 나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던 할머니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내가 저 녀석들을 시험해 봐야겠다. 내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척하면 누가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지 알 수 있겠지.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지만 생각할수록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감정에 치우쳐 재산을 나누면 민주는 분명 편애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똑같이 나누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친아들은 본체만체 하는데 양아들은 뼛속까지 살갑게 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것은 하늘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닫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박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연기를 위한 연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함도 아니라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두 아들 중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어머니로 여기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햇살이 낡은 기와 지붕을 넘어 할머니가 매일 아침 차를 마시던 나무 탁자 위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따르며 코끝으로 향을 맡았지만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평생을 후회할 갈림길 앞에 가족이 서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빵 파는 아주머니의 외침과 수탉의 울음소리, 마당에서 나는 닭 모이 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은 늘 그랬듯 평화로웠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민준이 땅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한 뒤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을 키웠는데 결국 키운 것은 아들이 아니라 탐욕이었던가. 그러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숨결을 나눈 아들 강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주던 손길, 순하게 웃던 얼굴, 부엌으로 부축해주던 밤들, 인내심 있게 죽을 한 숟갈씩 떠먹여주던 모습, 그 기억들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쪽은 혈육, 다른 한쪽은 의리, 한쪽은 무관심, 다른 한쪽은 헌신, 한쪽은 요구, 다른 한쪽은 희생. 어머니라는 자리는 때로 숨이 막힐 만큼 어려웠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대문 밖에서 질질 끄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웃인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숨을 돌린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보니 강우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던데요. 양아들이 친아들보다 낫다니까요. 그 말이 너무나 전곡을 찔러
할머니는 움찔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부채질을 하며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재산 나누고 나면 자식들의 끊는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늙었을 때 자식들 속을 한번 떠보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자식들 속을 떠보라는 말이 오랫동안 감히 열지 못했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박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고 김씨 아주머니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운명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정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할머니는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물줄기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친아들을 택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양아들을 택하자니 세상이 비웃겠지.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눈 감았을 때 저 둘이 서로를 물어뜯을 텐데. 물을 다 주고 대나무 의자에 앉자 화창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이상한 징조는 늘 사람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늘 그랬듯 바쁘고 냉담한 얼굴,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묻기도 전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괜히 미루다가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면 저희만 힘들어져요. 저희만 힘들어진다는 말이 칼날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은 어머니의 재산을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나자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붕 위에 내려앉은 밤이슬처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대답은 없었고 향냄새만이 저녁바람에 실려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할머니는 수십 년간 감히 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등불도 말소리도 없이 오직 마당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누워 있었지만 잠 못 이루는 눈은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강우의 살뜰한 행동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너그러운 눈빛과 계산적인 눈빛이 번갈아 나타나 저울질을 하게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옷은 흐트러지고 백발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 눈빛만은 길을 찾은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어. 할머니는 침대 틀을 꽉 잡고 일어서서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단 한 번 시험해 볼 것이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주름 가득하지만 단호한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을 떠보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마 밑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올 때 박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으며 희미한 아침 햇살에 비친 늙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기를 앞둔 적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야. 천천히 해야 저 녀석들의 본성이 드러나지.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 일부러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소금 대신 설탕을 국자로 퍼서 죽에 넣는 척 했습니다. 평소 꼼꼼했던 할머니는 늘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기에 오늘따라 달짝지근한 죽맛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상대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강우였습니다. 강우는 문을 밀고 들어오며 크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괜찮으세요? 박 할머니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어머니. 강우예요. 할머니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우? 숯 파는 그 강우 말인가? 강우는 순간 멈칫했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짜증내는 대신 그는 천천히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강우예요. 어머니 양아들이요. 그 순간 박할머니의 눈빛이 누그러질 뻔했지만 재빨리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그의 손에서는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죽을 한 숟갈 뜨더니 너무 달아서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어떻게 죽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난 소금을 넣었는데, 이게 소금 아니었나? 강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새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할머니는 시계를 곁눈질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이 광경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1시간 후 할머니의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싸우기라도 한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어머니와 강우를 보자마자 그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아침 식사 준비도 안 끝났어요? 강우가 해명하려 했지만 박할머니가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깜빡하고 잘못 넣었어. 민주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늙으셨네요. 힘드시면 그냥 집이랑 땅 저희한테 맡기고 편히 쉬세요. 그 말은 섣달 그 눈에 칼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강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저어 그를 말렸습니다. 민주는 새로 끓인 죽냄비로 다가가 숟가락으로 떠 맛을 보더니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이건 그나마 먹을만하네. 아까 어머니가 끓인 건 뭐예요? 저희를 짜게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아들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새로운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뒤뜰로 나가 일부러 소쿠리를 찾는 척했습니다. 소쿠리가 부엌 선반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엉뚱한 곳을 뒤졌습니다. 물을 길어 나무에 주던 강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내가 소쿠리를 어디 뒀더라? 어머니, 소쿠리는 선반 위에 있잖아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강우는 소쿠리를 손에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를 부르세요. 혼자 돌아다니다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마음은 한겨울에 피운 모닥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때 또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2번이나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절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작 더미를 뒤지는 것을 보자마자 민주는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쉬세요. 늙어서 왜 자꾸 일을 만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소쿠리를 찾고 있었어. 소쿠리는 부엌에 있잖아요. 눈만 뜨면 보이는 걸 왜 못 찾으세요? 정말 답답하시네. 그 말은 칼바람처럼 할머니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할머니는 그네에 앉아 집 앞의 작은 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뒤뜰에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가 더 빨리 늙어 재산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니가 비틀거리기만 해도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떠 노을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만으로도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이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담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무언가 불길한 일을 예고하듯 흐려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눈을 떴지만 지난밤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새로운 시련의 날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의 수위를 높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릇이나 소쿠리를 잊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를 약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두 아들의 진짜 반응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으로 말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이슬에 젖어 미끄러운 낡은 돌계단이 있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균형을 잃은 척 발을 헛디디며 아이고 하고 외쳤습니다. 비틀거리며 허공에 손을 휘젓는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순간 강한 팔이 할머니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강우였습니다. 물을 길어오던 그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통을 내던지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바로 세웠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세상에 넘어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깐 어지러워서. 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숙여 신발을 신겨드린 뒤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마치 친어머니를 돌보듯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짜증이나 귀찮음 없이 진심 어린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 진실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이 아이를 자신에게 보낸 것이 복인지 업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 30분 후 민준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내 지영이 시켜서 어머니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민준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앉아있고 강우가 안전을 위해 돌계단을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곁눈질로 힐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뭐예요? 또 아프세요? 강우의 걱정과는 달리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어. 민주는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늙으면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미리미리 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저희만 피곤해져요. 피곤하다는 말은 자식의 도리를 표현하는 그의 방식인 듯 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강우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도장은 찍으셨어요? 저 바쁜데. 박할머니는 일부러 멍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역력한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아, 정말 재산 위임장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방금 넘어질 뻔한 늙은 어머니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골치 아픈 서류 뭉치를 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떠는 척했지만 입가에는 아주 옅고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또 한꺼풀 벗겨졌구나. 그날 오후 박할머니는 두 번째 시험을 실행했습니다.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 일부러 평소보다 차가 많이 다니는 삼거리에 섰습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앞뒤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할머니를 보며 안타까움과 걱정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수화기 너머의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저 지금 바쁘니까 택시 타고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무언가 더 말할 틈도 없이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 하는 신호음이 시장을 가로지르는 바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천천히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우였습니다. 채 세 번의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10분 후 강우는 오토바이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울기 직전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때문에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딜 가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머니는 떨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 강우는
할머니의 어깨를 쓸어주며 자신의 외투를 벗어 마치 어린아이에게 덮어주듯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다음부터 어디 가고 싶으시면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그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토바이 뒤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백발을 스쳤습니다. 눈이 시큰거렸는데 바람 때문인지 사람의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시험해야 하고 더 심하게 시험해야 했습니다. 저녁은 평온하게 내렸지만 박할머니의 마음은 파도가 쳤습니다. 몇 번의 가벼운 시험만으로도 두 아들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배를 결정하려면 단편적인 순간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달빛이 뒤뜰에 바나나 나무를 비출 때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그림자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일 한 번 더 시험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더 진짜처럼, 더 깊이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돈을 사랑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밤의 정적 속에서 박할머니는 더 크고 대담한 시험, 사람의 마음을 샅샅이 파헤칠 시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처마 밑 나뭇잎에는 밤이슬이 맺혀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깊고 축축한 눈빛은 마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를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할머니는 가장 큰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마저도 고통스러워 멈추고 싶어질지 모르는 연기였습니다. 아침 일찍 강우가 달려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갔고 깨진 그릇 조각들 한가운데 서 있는 박할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어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두 손이 너무 떨려서 깨진 조각을 줍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강우예요. 어머니 아들 강우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매여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동공.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강우가 누구야? 난 몰라. 몰라라는 두 글자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강우의 심장을 깊이 베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지만 그 손은 두려운 듯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제발 기억해 보세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여전히 몽롱한 눈빛으로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몸에 힘을 풀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아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는 지금 그 뼈저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서가 아니라 강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들어서자마자 그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왜 딴 사람처럼 변하셨지? 강우가 눈물을 닦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못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르시고요. 아마 알츠하이머인가 봐요. 민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치매면 병원에 모셔야지. 집에서 어떻게 돌봐. 그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기억 안 나세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누구야? 내 아들은 하나뿐인데 그 녀석은 날 버린 지 오래야. 그 말은 민준의 뺨을 후려치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우는 입술을 깨물고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말은 아팠지만
박할머니가 수년간 마음속에 숨겨온 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헛소리 하시는 거겠지. 박할머니는 여전히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아내 지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머니는 어떠셔? 강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마치 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아내를 구석으로 끌고 가 작게 말했지만 강우가 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셨어. 지금이 서류 정리할 때야. 이러다 나중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도장 못 받아서 골치 아파져. 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류 정리할 때라는 6글자가 뾰족한 바늘처럼 그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형을 향한 욕설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동안 박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텅 빈 눈으로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아 박할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지영이에요. 박할머니는 자필세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세요? 난 몰라요. 만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 자신은 그것이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늙은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기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건드리기만 해도 아픔을 느끼는 법입니다. 저녁이 되자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밥 짓는 냄새가 숨 막힐 듯 평화로운 시골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작은 집에서는 인간애와 탐욕 사이에 조용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죽을 끓여 한 숟갈씩 불어주었지만 박할머니는 살짝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나 안 먹어. 내 아들 기다릴 거야.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드님이요? 어머니? 강우 말이니?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릴 거야. 강우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기쁘기도 아프기도 숨 막힐 듯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일이 길어지자 짜증이 난 그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저러시면 그냥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아요. 저희가 24시간 붙어서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집안의 공기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강우가 휙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거기에 보내면 형은 사람도 아니에요. 민주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난 내 사업도 있고 내 인생도 있어. 너처럼 한가하게 어머니만 돌볼 시간 없어. 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한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두 사람 사이에 가장 명확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한숨 쉬는 척, 몽롱한 척, 정신이 없는 척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아직 부족해. 내일 더 시험해봐야지. 더 심하게 시험해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있어. 박할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척한 지 이틀이 지나자 작은 마을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 이제 정말 안 좋으신가 봐. 진짜 치매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듣자 하니 두 아들이 계속 들락거린다던데 재산 문제 때문이겠지. 박할머니가 건마루에 앉아있을 때마다 그런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반응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도 구경꾼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말들이 다음 계획으로 나아갈 촉매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할머니는 일부러 시장에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값을 세며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조만간 집도 나누고 땅도 나누고 다 나눠줘야지.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가 동네에서 소문 퍼뜨리기로 유명한 생선 장수 아주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온 동네가 박 할머니가 곧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소식은 민준에게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가 채 안 되었을 때 민준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빠르게 박할머니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을 드러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재산 나누실 거라고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뒤뜰에서 나무 조각을 치우던 강우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큰 폭풍이 오겠구나. 박할머니는 찻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과 두세 개 사이를 헤매는 듯한 몽롱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 말이니? 난 기억이 안 나. 민주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민준이에요. 어머니 친아들이요. 박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과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누구야? 세상에, 저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민준은 애써 연기했지만 그 연기는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색하고 가식적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것이 박할머니가 원하는 것이었기에 침묵했습니다. 몇 분 후 지영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작게 속삭였지만 일부러 박할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옆집 김씨 아줌마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집이랑 땅 나누실 거래. 지금 확실하게 해둬야 해. 그 순간 박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심한 눈빛이었지만 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친아들과 며느리의 말은 차가운 바늘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강우는 처마 밑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형이 더 이상 속내를 감추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 어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혈육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곁에 바싹 다가앉아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뭘 나누시든 저한테 제일 많이 주셔야 해요. 제가 친아들이잖아요. 아시겠죠? 박할머니는 방향을 잃은 듯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누가 친아들이고 누가 양아들인지 모르겠어. 민주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양아들인지도 잊어버리셨어요? 그러고는 강우를 향해 비꼬는 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너 착한 척하지 마. 어머니는 정신 나가서 아무것도 몰라. 너한테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아.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인내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어머니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유언장이라도 작성해야 해요. 이러다 나중에 완전히 정신 놓으시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진다고?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너무나 아팠습니다. 박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텅 빈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변호사 불러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눌하고 길게 끄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책상 아래로 숙인 할머니의 얼굴, 백발에 가려진 그 입술은 살짝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강우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침대 밑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희미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 멍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또렷해서 강우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오세요? 할머니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고 목소리는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강우야, 내일 사람이 올 거다. 내 곁을 떠나지 말거라. 강우는 어머니의 유언을 듣는 사람처럼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 민준과 그의 아내는 마치 큰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처럼 긴장한 얼굴로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캔마루에 꼿꼿이 앉았습니다. 9시가 넘자 대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다. 변호사. 왔어. 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이 모든 것을 바꿔놓겠구나. 박할머니는 부축을 받아 집 중앙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몽롱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마지막 시험에 임하는 어머니의 또렷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들의 본성을 낱낱이 파헤칠 시험. 두 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검은 서류 가방을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종이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집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과 지영은 바싹 붙어 앉아 희망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자신들에게 탐욕이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강우는 박할머니의 등 뒤에 서서 시선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어떠한 바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평안을 바랄 뿐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의 뜻에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열어 준비된 서류 뭉치를 꺼내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오늘 자제분들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표하시겠습니까? 박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치매 환자처럼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또렷했습니다. 네, 저것들한테 똑똑히 나눠줘야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강우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그는 셔츠 깃을 매만지며 더위 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마치 각자의 귀에 내리꽂히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본 유언장에 따르면 이 집과 앞마당의 모든 토지는 아들 박민준 씨에게 상속됩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 봐요. 어머니는 역시 친아들인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는 강우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음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민준을 포함한 그 누구도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뒤뜰의 밭 전체와 예금 통장은 박순자 여사님께서 아들 이강우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굳었습니다. 민주는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벌개지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저 녀석은 양아들인데 밭을 준다고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강우가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탐욕에 휩싸인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친아들이고 저놈은 어머니가 걷어 키운 머슴일 뿐이라고요. 그 말은 강우의 심장을 도끼로 내려 찍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앉아 계신 늙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몸을 움츠렸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유언장 작성 절차입니다. 민주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합법은 무슨?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요. 유언장을 작성할 만큼 제정신이 아니에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상처 주지 마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어머니시잖아요. 민주는 강우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닥쳐! 네가 어머니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놈이야. 착한 척 좀 그만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강우가 앞으로 나서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돼요. 형님 다 가지셔도 좋으니까 제발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의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 명은 다투고, 한 명은 포기하고, 한 명은 빼앗으려 하고, 한 명은 지키려 하고, 그 사이에 앉은 박할머니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구절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이 유언장은 나의 마지막 결정이다 라고 명시하셨습니다.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마지막은 무슨? 밥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분이 마지막을 알기는 하세요? 그는 벌떡 일어나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셨어요. 당신들 그 틈을 타서 재산 가로챌 생각 마세요. 지영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나누는 건 안 돼요. 저 이강우라는 놈이 어머니를 꼬드겨서 도장 찍게 한 거예요. 박 할머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만 소리 질러. 무서워. 강우가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준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비켜. 너만 없었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어. 그 말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나는 한 번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다. 전부 연기였어. 집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우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영혼을 빼앗긴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박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신 나간 척 한 건 누가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누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재산을 노리는지 보려고 그런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썩은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나는 다 들었고 다 봤다. 너희들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까지 전부. 민주는 뒷걸음질 쳤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함정에 빠뜨리신 거예요? 아니, 누가 아직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박할머니는 친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실을 깨달은 어머니의 처절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똑똑히 봤다. 공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발가벗겨져 숨을 곳 없는 탐욕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작은 집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기억을 잃은 척하던 박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또렷하고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반은 놀라고 반은 경외하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셔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매일 쌓아 올린 탐욕의 꿈에서 강제로 끌려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갸제픈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준아, 평생 엄마는 너를 가장 사랑했다. 네가 친아들이니 누구보다 엄마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꽉 매어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 엄마가 들은 건 온통 불평과 잔소리, 그리고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생각뿐이었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성격이 급해서. 박할머니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게 아니야. 너는 엄마가 서류에 도장 찍기를 바랐고 집과 땅을 모두 넘겨서 늙은이 돌보는 수고를 덜고 싶었던 거야. 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하나하나가 변명할 수 없는 적나라한 진실이었습니다. 지영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정신을 잃으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입 다물어라. 박할머니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신뢰를 잃은 어머니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민준이를 부추겨서 엄마한테 도장 찍으라고 윽박질렀지. 내가 못 들었을 줄 알았느냐? 이 집에도 듣는 귀는 다 있느니라. 지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생각해서. 박할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아니면 네 주머니를 생각해서?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고 처마 밑에 암탉 소리마저 내섰습니다. 강우가 어머니를 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박할머니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강우야, 내가 말했더라면 친아들과 양아들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겠니?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누가 아직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지 알아야만 했다. 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감정만으로 친아들이 오해받거나 비난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스스로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진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를 이렇게 시험하신 어머니도 잘못하셨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박할머니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 마음을 떠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공평한 일이란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정신 나간 척하는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아느냐?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네가 소리 지를 때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 네가 나를 거추장스럽다고 말할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 네가 도장 찍으라고 할 때마다 네가 더 이상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단다.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춥고 외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박할머니 댁에 무슨 일 있나 봐. 누가 크게 소리 지르던데 재산 나누나 봐.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몰려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지쳤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진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져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자 강우가 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스스로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던 박할머니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빛나는 눈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 나가지 않았소. 나는 멀쩡하고 다 듣고 다 봤소. 그리고 오늘 이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말하고 싶소. 어떤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어떤 자식이 내가 죽어서 재산을 차지하기만을 바랐는지 말이오. 온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 친아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소. 내 친아들은 나에게 집과 땅을 넘기라고 윽박질렀소. 내 친아들은 나를 짐짝처럼 여겼소. 그리고는 강우를 돌아보며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내 양아들은 의사 선생님께 무릎 꿇고 나를 살려달라고 빌었소. 내가 넘어질까봐 밤을 새워 나를 지켰소. 죽을 한 숟갈씩 떠먹여주고 내 얼굴을 하나하나 닦아주었소.
그 말은 듣는 이의 마음속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준이 떨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너는 재산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지 내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구나. 그 대답에 민주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고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완전히 명료한 상태이시며 여사님께서 서명하시면 유언장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명은 고통에 침묵하고 한 명은 탐욕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겠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모두의 이름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할머니는 의자로 돌아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나는 내 자식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나눈 사람을 말이다. 박할머니의 벼락 같은 선언 후 집안은 끈적끈적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처마 밑을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똔은 듯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대문 앞에 모여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팽팽한 가족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박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우는 뒤에 서서 어머니가 너무 흥분해서 쓰러지실까봐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한 명은 혈육, 한 명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아들을 보며 수백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본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갸채픈 어깨가 고통을 억누르려는 듯 떨렸습니다. 민준아, 일어나거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박할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연민, 그리고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열이 날 때마다 엄마가 밤을 새운 거 기억하느냐? 네가 15살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엄마가 몇 킬로미터를 뛰어서 병원까지 갔던 거 기억하느냐? 누가 널 위해 마지막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학비를 댔는지 기억하느냐?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지만 탐욕이 그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박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땅 몇 평 때문에 너는 엄마에게 목소리를 바꾸었지. 도장을 찍으라고 윽박 지르고 요양원에 가라고 했어. 너는 나를 짐짝처럼 네 인생의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처럼 여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메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더 이상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민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친아들이잖아요, 어머니.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친아들이지만 양아들만 못했다. 그 말은 민준의 귀에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우가 앞으로 나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강우야, 가만히 있거라. 나는 이 말을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 해서 더 이상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변호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새 유언장을 작성해 주시오. 모든 집과 땅, 예금 밭을 전부 강우에게 남기겠소. 온 동네 사람들이 동시에 아 하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제가 나쁜 놈이 됩니다. 나는 나쁜 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집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너다, 강우야. 민준이 고개를 들고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저는요? 너에게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남기겠다. 민준이 떨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박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가슴을 베는 듯 했습니다. 교훈이다. 그러고는 변호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적어주시오. 민준이에게는 제사 지낼 만큼의 작은 돈만 남긴다고. 그 이상은 없소. 민준은 매맞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박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다. 그날 변호사는 온 동네 사람들이 증인이 된 가운데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인증했습니다. 강우는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 민준이는 아들 노릇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에 퍼진 소문을 들은 거래처들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돈을 더 중시하던 아내 지영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습니다. 빚더미에 앉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채 그는 좁은 단칸방에 홀로 앉아 늙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지만 인과응보는 빠르거나 늦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왔습니다. 박할머니는 기력이 점점 쇠했지만 매일 강우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모시고 밭을 산책하고 차를 끓여주고 손을 주무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바로 그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가을 바람 부는 날 오후 박할머니가 강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구나. 강우는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데려왔습니다. 민준은 많이 야위고 눈이 쫙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후회해요. 박할머니는 친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은 없다. 네가 엄마를 잊어버린 게 아팠을 뿐이다. 민주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리석었던 세월을 모두 쏟아내듯 울었습니다. 강우는 조용히 뒤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박할머니는 한 명은 혈육, 한 명은 양아들인 두 아들을 보며 눈을 감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피가 섞였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누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나는 그저 너희 둘이 앞으로는 더 착하게 살고 탐욕에 눈이 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강우가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집을 지키고 제사를 모시고 어머니 말씀을 지킬게요. 박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고 마지막 재산을 맡길 곳을 올바르게 선택한 사람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지칠 대로 지친 눈과 함께 천천히 감겼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척하며 친아들과 양아들의 마음을 떠보고 재산을 나누어 준 이야기, 그리고 그 결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한마디를 남겨 선한 인연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혼의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잊지 마시고 다음 인과응보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